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친구들, 역시 부지런한 일본인들이네요. 후지 제록스에 근무하시는 라이더 형님께서 미소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 처음에는 과묵하셨는데 오케이. 친해지고 나니 저한테 유독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 텐트에는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었어요. Huge spider. 부지런한 일본인들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 휘말렸어요. 적어도 11시까지는 자야 이거 잠 좀 잤구나 하는데 이런 제길, 일본인들이 괜히 부자 나라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씩 음식을 꺼내서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아, 역시 이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이죠? 맨날 혼자서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찌나 좋은지 몰랐어요. Your name is? Yes. Yeah. Where are you from? Nara. Yes. Xerox? Yes. Yes. Okay. 제록스 형님께서 자신을 잊지 말라며 인사를 남겼어요. Okay. Don't worry about. 우리는 마지막으로 단체샷을 받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서양인들이 체구가 커서 주눅부터 든다고 하는데 고작 몇 센티 차이로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 여대생이 한 말이 화제가 됐죠. 180cm 이하 남성은 루저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가령 동네 뒷산에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람은 개미처럼 보인다고요. 여기는 하코다테 산인데 우리나라 남산 정도 높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설악산쯤 올라가면은 도시조차도 작게 보이죠. 보세요, 저게 속초시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아웅다웅 살고 있었다고요.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여기는 해발 3200m 야리가다케. 지상을 내려다보면 구름밖에 보이지 않죠. 헐, 벌써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봅시다. 맑은 날 밤하늘을 보면 무수한 별들이 보이죠? 하지만 반짝인다고 전부 다 별은 아니에요. 실제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룬 은하인데요. 육안으로 보면 엄지손톱 정도 크기의 별로 보여요.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를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은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이거는 고배율 렌즈로 촬영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럼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허블 망원경은 현재까지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죠. 자,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감상하시죠. 반짝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그냥 하나의 밝은 별인 줄 알았던 게 실제로는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계였죠. 실로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속 좁게도 키가 170cm니 180cm니 하면서 서로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바라봅시다.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어요. 또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도 알 수 없죠.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호기심이 필요한 이유겠죠? This is made in Korea or Japan? No. Taiwan? Taiwan. Yeah, Taiwan. Hey, BMW.
제록스 형님 처음에는 과묵하셨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언 뺨치더라고요. ビームの純正買ったら20万する上と下でネットで探したら6800円入札6800円ゲッツイエイどうやっぱり이제 슬슬 헤어질 때가 왔나봐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죠. すごい。 Good luck. See you later, guys. 빠이! 빠이! 아, 이제 다 가고 나만 남았는데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이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아우, 비는 싫은데. 오늘도 즐겁게 놀아봅시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어제 텐트 치고 잤던 곳이에요. 굉장히 좋죠? 명당 자리였다고요. 오타루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역시나 저 말고도 자전거 여행자들이 있네요. 여기는 오타루의 유명한 오르골 박물관 앞이에요. 일단은 박물관 앞에 자전거를 주차시키고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오르골 소리가 굉장히 이쁘네요. 이거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는 증기시계예요. 매시 정각이 되면은 저렇게 칙칙폭폭 하면서 소리가 나요. 자, 이제 박물관 안에 들어가 봅시다. 입구에는 나무 인형들이 반겨주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오르골들이 합창을 해요. 여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인형들이 관광객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지갑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박물관 겸 기념품 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온 손님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르골이에요. 이건 초밥 오르골이고요. 귀엽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여자 손님들이 많이 보이죠. (3층짜리) 건물인데요. 관광객은 2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2층엔 뭐가 있는지 올라가 볼까요? 자, 다 올라왔는데요. 2층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2층에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오르골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 사람들 좀 보세요. 바글바글하죠?
이곳은 오르골 박물관의 역사를 소개한 코너인데요. 과거 일본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던 시기에 들어왔나 봐요. 그죠? 사실은 오르골은 유럽에서 먼저 발명이 됐죠? 그죠? 그럴 거예요. 오르골 박물관답게 신기한 오르골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구식 오르골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타루 거리를 한번 걸어봅시다. 거리 전체에 오르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신기한 기념품 샵도 많았고요. 유명한 관광지답게 인력거도 빠지지 않네요. ないよね。だから海で何が取れるかというと、小樽の海もそうなんだけど、魚がたくさん取れます。それから小樽にはこういった寿司屋さんが多いんですよ。寿司屋さんなんと100軒、寿司好き。札幌にも美味しい寿司屋さんたくさんあると思うけど、小樽にはなんと寿司屋さん100軒以上あります。多いんですよ、本当に。 혹시 일본어가 좀 된다면 인력거를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있더라고요. 여기는 과거에 공방으로 사용됐던 곳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기차 선로 같은 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념품샵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산도 있고 양산도 있고 조그마한 인형 같은 것들도 있네요. 아, 이건 목각 인형이다. 모자도 팔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파는군. 이건 뭐야, 수건이야? 아닌데? 보재기 같은 것도 팔고 시계도 팔고 미니어처도 팔고 안경도 팔고 조그마한 가게에 없는 게 없네요.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서 먹거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는 해산물을 들고 가면 직접 조리해주는 곳이에요. 아마 유명한 곳인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홋카이도의 명물 털개는 한 마리에 거의 10만원 정도 했어요. 여기에 조리비가 따로 붙겠죠? 냉동실에는 조개 관자며 가리비에 무슨 연어알 온갖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원래 이 옥수수는 왜 얼음물에 빠져 있을까요? 와, 생새우가 꼬치에 꼽혀 있어요. 저걸 들고 가면 알아서 조리를 해주나 봐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번역한 거 보세요. 쫄깃쫄깃 쌀과자? 여기는 유리 공예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오타루는 오르골과 유리 공예품이 유명하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념품 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위층에 있는데 유료라서 패스. 하하, 멍멍이도 구경을 나왔나봐요. 아이고, 고놈 귀엽게 생겼네. 저 털 북실북실한 거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포즈를 취해줬어요. 귀엽죠? 자, 이제 오타루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가봐요.
자전거를 달린 지 5분도 안 돼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주면 짜잔! 이곳이 바로 오타루 운하입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잠깐 들린 그곳이에요. 밤에 썰렁했을 때와는 또 다른 풍경이네요. 어이쿠,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내리다니. 아이고, 우리 그림장수 아저씨도 큰일 났네요. 이거는 오타루 운하 보트 체험이에요. 비가 이렇게 와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정처 없이 거리를 걷던 저는 어느 나무 그늘 밑으로 숨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이나 먹고 가자. 이게 여행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뭔가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아까짓거 비 좀 봐주면 어때? 그리고 저는 꽁쳐뒀던 삼각김밥을 꺼내 들었죠. 조금 거지 같으면 어때 까짓거. 이러고 다니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한참을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았죠. 망설이던 저는 그냥 비를 맞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은 오타루역이었어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의 역을 찍으면은 뭔가 미션을 완수한 기분이랄까? 그래서 비가 오는 것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으로 달려왔습니다. 오타루역은 조그맣죠?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역이에요. 뭐 들어가서 볼 것까지는 없고요. 자, 이제 역 찍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시다. 그나저나 오늘 관광 온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날씨만 좀 맑았어도 천천히 둘러보는 건데 말이에요. 오타루를 탈출하고 이제 해안 도로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5번 국도를 따라 달릴 겁니다. 오타루를 탈출하는 길은 거의 등산을 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그 높은 오르막이 나오고요. 오르막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해안을 따라서 평탄한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기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5번 국도를 따라 쭉 가면은 어디야? 저 밑에 하코다테까지 가요. 굉장하죠? 이 5번 국도가 삿포로에서 시작되잖아요. 삿포로에서 오타루, 그리고 여기 구찬, 니세코, 아쿠모, 모리, 하코다테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땀이 삐질삐질 나는 오르막길이 이어지네요.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덥지 않아 좋았거든요. 저는 허벅지 수련을 한다는 기분으로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르막을 다 오르자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 나왔는데요. 마을 입구 편의점에서 아침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50엔짜리 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양이 많은 걸 살 수 있는데 어제랑 그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돈을 아끼고 있어요. 아이고, 그놈의 돈이 문제구나. 편의점에서 파는 오므라이스랑 이런 거 그라탕 같은 게 의외로 맛있어요. 치즈 그라탕. 치즈 그라탕에 그 뭐지? 파스타가 들어있어. 하여간 아쉽네요. 여기서 50엔만 추가했어도 곱빼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밥을 먹고 나오자 짜잔!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후후후. 얼쑤 좋은 거. 기분이 너무 좋은 저는 풀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려 보인다고요? 여기 오르막길이라고요? 이게 풀스피드야. 이 비틀비틀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조금 달리다 보니 이게 웬일이야? 역시나 스파게티 따위로는 저의 배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 편의점에서 먹었던 그 파스타가 생각보다 되게 맛이 없어서 지금 바로 위에 또 슈퍼가 하나 보이길래 냅다 들어왔어요. 지금 소라 빵이랑
우유 1리터. 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돼지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실 거야.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사람이. 먹어도 배가 고파진다고요. 지금 이거 우유 1리터짜리인데 홋카이도라 그런지 우유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제일 싼 우유인데 우유를 챙겼어요. 비상식량도 챙겼고 우유도 이빠이 있고. 벌써 시간이 2시인데 오늘 뭐 관광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오타루 운하도 보고 오타루 그 뭐 희한한 거리도 보고 그러느니라 시간이 늦었어요. 또 아침에는 또 그 외국인 친구들 밤새도록 아주 그냥 술판 버리느라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된장국 끓여준다 하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까지 챙겨 먹고 2시면은 1시, 2시, 3시, 4시 한 4시간밖에 못 달리는데 뭐 어디까지 갈란가 모르겠어요. 한 데까지 가고 내일은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은 한 150km 쭉쭉 나가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참나, 사람이 뭘 모르면은 저렇게 용감해진다더니 뭣도 모르면서 떠들고 앉았군요. 내일은 150km를 달린다고? 오타루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네프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틀 동안 100km 정도를 달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조금 달렸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한 산악지형이에요. 뭐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런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죠. 밥도 먹었겠다. 간식도 먹었겠다. 저는 풀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풀스피드가 너무 느리다고요? 지금 이거 엄청난 고바위라고요. 그렇게 험한 산을 2여 개 정도 넘고 나니 그제서야 평지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날씨가 꾸리한 게 영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자 시원한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바다가 보일 거예요. 지난번처럼 역주행하지 말아야지. 오른쪽에 바다, 오른쪽에 바다. 이 바닷가 도로는 터널이 많이 나왔어요. 왜 사람은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전거로 터널을 달리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데요. 터널을 하나 빠져나왔다 싶으면은 또 다른 터널이 나오고, 이거 뭐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하여튼 터널 나빠요. 그래도 시원한 오션뷰는 좋았어요. 물이 찬방 거리는 게 굉장히 평화로운 바다였어요. 보세요.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죠? 바다 구경은 그만하고 열심히 달리도록 해보아요. 낙석방지 터널도 지나가고요. 낡고 오래돼 보인 터널도 지나가고요. 도로 우측으로도 달려보고 좌측으로도 달려보고. 헐, 이 터널은 왠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아.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저기 앞에 표지판 보이세요? 한글로 써져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다고요. 과연 앵두산이 뭐하는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다가 발견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앵두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길이 점점 더 스펙타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로드 자전거는 바퀴가 너무 얇아서 여행에는 좀 부적합했죠. 이 앞에 그 자전거 달리는 친구 보이시죠? 저 친구랑 한동안 같이 달렸는데요. 조금 가다 보니 펑크가 나서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어요. 자, 이 조그만한 마을이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요이치초라는 조그만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륙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해안을 따라 달리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해안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나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러가는 지름길 코스를 선택했는데 이게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이쪽은 굉장히 험난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여행자라면 지도를 잘 봐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에서 강가나 바닷가 아니고는 전부 다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험난한 오르막 코스라도 처음 시작은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미궁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때 기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곳에 자전거를 멈춰놓고 한참을 고민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돌아가야 되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온 게 아깝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가 그 앵두 농장입니다. 보세요. 뭐 별거 아니죠? 과수원 옆에 도로가에서 조그만한 상점을 열고 앵두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 사장님이 뭔가 한국에 관련되신 분 같아요. 앵두 농장을 지나자마자 갑자기 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헐, 왜 산길만 나오면 이렇게 날씨가 짓궂어지는 걸까요? 오바나자와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이번엔 문제 없어요. 아침도 든든히 먹었고요. 주머니 속에는 빵이랑 우유가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조그만한 산 하나를 넘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뭐 달릴만 하더군요. 내리막 끝에 시원한 다운힐을 즐겼고요. 솔직히 시원하다 못해 조금 추웠죠. 다운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오르막길이 나왔어요. 뭐 산길이 이렇죠. 이 정도야 뭐 자전거 여행에서 늘상 있는 일이라. 그래도 살짝 두려운 건 여기가 홋카이도라는 점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곰탱이. 조그마한 산을 두어 개쯤 넘자 한동안은 평지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평지를 달리나 싶었는데 또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네요. 차들도 쌩쌩 달리는데 갓길은 이렇게 좁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좁은 산길을 달릴 때는 평소보다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되죠. 아까 그렇게나 많이 먹었는데도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가도 도로뿐이었죠. 달리다 지친 저는 도로가에서 그냥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살짝 현기증이 돌았는데 빵을 먹으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오르막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설악산을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비가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산길을 쨍한 날에 오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자전거로 설악산 대청봉을 넘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뭐 이름도 없는 그냥 일반 도로인데 설악산 대청봉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다시 또 배가 고파지더군요. 이제 주머니에는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게 떨어지자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급기야 저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사가 얼마나 높던지 끌고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홋카이도의 두려운 점은 인적이 드문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가도 편의점은커녕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요 도로밖에 없다고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보이네요. 긴 산길 끝에 터널은 산의 정상일 경우가 많죠. 이 터널만 지나면 내리막길이 펼쳐질 거야. 과연 이 터널이 산의 정상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리막이 보이는군요.
해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비가 많이 왔나봐요. 노면이 다 젖어 있죠. 그렇게 다운힐이 시작됐는데 와, 이게 내리막길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는 내리는데 도로는 좁고 도로 포장도 엉망이었죠. 대형 트럭들은 어찌나 많던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악전고투라는 말 있죠. 정말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도로는 그야말로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던 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산길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도로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거기다 비까지 내리니 이건 정말 신경이 쭉 뼈서는 느낌이었어요. 실수로 낙차라도 하면은 끝장이었죠. 그리고 계속된 내리막 때문에 손이 꽁꽁 얼기 시작했어요. 손에 감각이 없는 것까진 참을만 한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설상가상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였어요. 가방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자 현기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도로는 끝나지 않았고요. 도로에는 달리는 차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내리막의 끝에 마을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렸는데요. 다행히도 표지판이며 전광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마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한 마을에는 꼴랑 집이 대여섯 채밖에 없었습니다. 슈퍼도 없었고 텐트를 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비가 이렇게 내려서는 텐트를 칠 만한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옷을 전부 다 꺼내 입었는데도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곳은 너무나 시골이라 마땅히 텐트를 칠 곳도 먹을 걸 구할 슈퍼나 편의점도 없었어요. 솔직히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였죠. 간간히 집이 한 채, 두 채씩 나오는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대한 기로에 빠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 텐트를 치고 잘지 아니면 조금 더 가야 할지 말이죠. 일단 이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달리다 보니 뭔가 느낌이 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분명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삘인데? 그때쯤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났음은 물론이야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빗길을 달리다 보니 저체온증이 온 건지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혹시라도 잘못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었죠. 저는 두려운 마음을 씻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달렸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한국에 있어. 아빠 이곰 아빠 엄마 곰은 너무 귀여워 잘한다. 그때였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라고 하면 주작인 거 알겠죠 이제? 이제 안 할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죠. 전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하필 이곳에 이런 오르막이 있었고 때마침 비가 내리고 덩달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겹쳐서 오는 거죠. 날은 점점 저물어 오는데 이 산길을 언제까지 달려야 될까요? 이러다가 산속에서 밤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금 더 달리다 보니 걱정이고 자시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산은 산이로고 매는 왜 이로다 허허허
순간 저는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너무나 어지러웠고 손과 발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고요. 바로 봉크에 빠진 것인데요. 봉크란 급격한 운동으로 몸속의 에너지원이 순식간에 소모된 상태입니다. 봉크를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저는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런 산길을 종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다 싶었을 때 다행히도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리막만 내려가면 그냥 길 옆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잘 생각이었죠. 이미 날도 어두워진 터라 저에게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찬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마을의 이름처럼 굿 타이밍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마을은 폭우가 비껴갔는지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을의 슈퍼에서는 맛있는 도시락들을 저렴하게 팔고 있었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될 때가 많아요. 바로 이날처럼 말입니다. 텐트를 치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시골 마을인데도 주민들 복지가 엄청 대단했어요. 이 왼쪽으로 보이는 거는 마을 체육관 같은 거예요. 체육관 앞에는 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있었고요. 우측으로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었는데요. 학교 건물부터 운동장까지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라면 굳이 복잡한 대도시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나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 한켠 공터에 텐트를 쳤습니다. 마을 슈퍼에는 마침 도시락이 반값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배가 너무나 고팠던 저는 도시락을 무려 3개나 샀어요. 지금 슈퍼 가서 반값 세일하는 것들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초밥이랑 김밥, 유부초밥, 그리고 이거는 덴뿌라, 덮밥. 오늘 너무 힘들어서 맥주도 하나 샀어요. 기린 맥주 150엔짜리. 500ml짜리가 150엔이야. 이 모든 구성이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했다고요? 믿어지세요? 도시락 3개에 맥주 한 캔이 10,000원이라고. 앉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뚝딱 해결하고는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